우리나라는 경제 위기를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1997년도에 외환위기. 그때는 우리나라 30대 기업, 1위부터 30위까지의 기업 중에 뭐 12~13개가 그냥 완전히 부도가 나서 망해버렸고요. 64대 기업 중에서도 거의 한 절반가량이 망하는 그런 위기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 8년도에 어떤 글로벌 금융위기,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위기, 그때는 모든 게 다 셧다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커다란 위기를 지금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갑자기 막 모든 사람이 대규모로 실업이 되고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몇 개씩 망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달러가 없어가지고 전 국민이 나서 금 모으기 운동을 해가지고 결국 우리나라 외채를 갚고 하는 이런 식의 위기를 생각하는데, 그런 식의 위기는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때보다는 훨씬 더 경제 구조가 단단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는 뭐냐면 끓는 물 속에 물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안에 있는 개구리 같은 그런 상황이죠. 고통이 아주 직접적인 고통보다는 고통의 정도가 점점 세지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체감하는 느낌이 좀 과거보다는 다를 것 같고요. 우리는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이런 위기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은데, 2025년도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했지 않습니까? 이제 취임하면서 보호무역주의, 관세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관세가 원래 0%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깎아준다고 하고 깎아준 게 지금 15%입니다. 지금 뭐 대부분의 품목을 15% 정도로 깎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우리가 0%였다. 관세가 없었다라는 걸 보면 지금 굉장히 관세가 높은 수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미국이 이제 보호무역주의라고 하는 거, 외국 물건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배타적이에요. 오직 미국만 잘 살도록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한 기조인데, 우리나라는 그 대외 의존도라 그래가지고 수출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가 확산이 되면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면 다른 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관세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상호 관세를 매기면서 올라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제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대외 환경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 2025년도에 굉장히 안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2026년도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거나 아니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 경제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불어오는 관세 폭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겪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그 반도체 경기라고 하는 것이 항상 지속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 환경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휴대폰 하나를 수출하는데 100달러라고 생각을 하면 그 100달러의 가격이 관세가 15%가 붙으면 115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휴대폰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일본 휴대폰도 있고 뭐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는 휴대폰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휴대폰 값이 15%가 오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휴대폰 안 사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휴대폰 안 사면은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건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거고, 그걸 갖다가 이제 고용을 줄이게 되는 거고, 물건의 생산이 줄어들게 되니까 경제가 나빠지는 거고, 이런 어떤 경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려면 가격을 올리면 물건이 안 팔리잖아요. 100달러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가 싸게 파는 수밖에 없죠. 옛날에는 물건 하나를 팔면은 100달러를 벌 수 있었는데 관세 효과를 감안해서 지금은 한 85달러 정도만 받고 15달러는 기업이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물건은 비슷하게 팔리겠지만은 기업의 매출은, 실질적인 매출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두 가지 경우가 어떤 경우가 발생하든지 간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요인을 보면은 중산층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중산층이 뭐 일부에서는 무너진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중산층이 무너지고 사회가 이제 양극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간 소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소득을 1등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쫙 세웠을 때 그 중간, 정확히 50%에 달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 분들을 중산층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 이제 사람도 이제 허리가 튼튼해야지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를 지탱해주는 허리입니다. 허리. 사회도 중산층이 아주 숫자가 많고 튼튼해야지 건강한 사회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그래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한 54%, 55% 정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주관적인 중산층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중산층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내 소득이 뭐 상류층이거나 하류층이거나 중산층이거나 상관없이 내가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근데 중하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하려는 의지를 굉장히 약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관적인 중산층 비율이 낮아지면 결과적으로 경제 활동의 활력이 떨어지고 이것은 결국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과 더불어 가지고 그 소득 5분위 배율이라는 지표도 있습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이 상위 20%인 사람이 소득이 하위 20%인 사람보다 소득이 얼마나 많으냐를 갖다가 이제 표현해 주는 지표인데 1988년도, 1990년도 정도에는 3.7배 정도였거든요.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소득이 한 3.7배, 한 4배 정도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 7배 정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지표상, 객관적인 지표상으로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주관적인 어떤 심리적인 요인까지 감안하면 양극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그래서 이제 양극화가 진행이 되면 경제하려는 의지가 줄어들고 소비라든가 투자가 위축이 되고 다시 또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드라마 중에 유행했던 드라마, 서울의 자가의 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거기 드라마에 나오는 김 부장은 사실은 중상층이죠. 서울의 자가도 있고요. 그죠? 대기업도 다니고 뭐 하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상류층의 생활인데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셨잖아요. 심지어 이제 계속 올라가더라도 뭔가 이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불안감. 이제 주관적으로 심리가 위축이 되고 그다음에 객관적으로는 이 자리가 이제 한정이 돼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제 내려와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 경쟁에서 이제 밀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밀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상 어떤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막 상류층에서 아주 하류층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식의 어떤 중간에 완충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뚝 떨어지는 이런 어떤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어떤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도 잘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주관적으로 사람들을 굉장히 위축시키게 만드는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보다 이제 어떤 자산소득으로 인해서 격차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1988년도에 서울의 강북의 아파트 값이 소위 말하는 강남의 아파트 값보다 비쌌거든요. 한 30년 전만 해도. 근데 이제 지금은 강북의 아파트 값보다 강남의 아파트 값이 한 7배, 8배 이렇게 비쌉니다. 똑같은 아파트인데. 30평대의 아파트인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해가지고는 그 정도 소득 격차가 벌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모아서 뭐 아무리 저걸 한다고 해도 그 정도 소득 격차가 벌어지기 어려운데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인해서 소득 격차가 막 7, 8배가 벌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다시 회복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근로소득에 의존해서 어떤 계층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으로 인해서 계층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중산층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사회가 저는 마름모 사회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류층하고 하류층보다 중산층이 많은 사회가 마름모 사회인데 이런 사회가 이제 어느 순간에 삼각형 사회로 바뀌었고 삼각형 사회로 바뀌게 되는 그런 어떤 요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어떤 부동산의 어떤 가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의 어떤 양극화 문제가 진행이 되면서 삼각형 사회로 바뀌었고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호리병 같은 사회가 될 거다라는 식의 어떤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어떤 추세로 가면은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추세로 간다. 지금 저는 좀 갈수록 계속 빨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양극화가 언제 해소되는 그런 조짐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특히 이제 저는 이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복원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실업률을 보면은 50대, 뭐 60대, 40대 후반 이런 사람들의 실업률보다 청년 실업률이 2배, 3배 지금 이상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건전하게 되고 중산층이 많아지고 소득 격차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청년들한테 일을 열심히 하는 청년들한테 보상이 가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갈수록 고령층이 자산을 독점하고 소득도 고령층이 많이 일자리 소득 그런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게 회복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지금 예측하기가 어렵고 양극화가 벌어지는 이 속도를 줄이기 위한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노력들이 조금 더 강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좀 변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AI라고 하는 거예요. AI가 이제 도입이 되잖아요. AI가 도입이 되면 청년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일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AI가 더 일을 잘한다 그러면 AI랑 일을 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임금도 만약에 싸고 일도 잘한다 그러면 AI랑 하고 싶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대기업들도 AI랑 일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실업이 많이 늘어나면서 양극화가 심화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AI가 점점 늘어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기업이 만든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비자도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고용이 줄어듦과 동시에 소비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업이 만든 물건을 누구한테 팝니까? 기업이 만든 물건을 근로자들이 사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이 월급 받아서 그걸 사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근로자들이 해고가 되고 실업이 많아지면 그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의 문제는 결국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고용이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지면 경제 전체가 쪼그라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AI가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생산을 많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소비가 줄어들고 물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가 쪼그라드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전체적으로 쪼그라들고 그다음에 양극화는 더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과거에 최근에 한 7, 8년 동안의 기간 중에서 그래프 한번 보시면 상위 0.1%,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명이죠. 상위 0.1%의 소득은 한 2억에서 3억 정도가 늘었는데 상위 1%의 소득은 한 2, 3천만 원 정도 늘었고요. 상위 10%는 한 1,000만 원 정도 늘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중산층 그러면은 상위 10%하고 하위 10%의 차이, 상위 20%와 하위 20%의 차이, 이렇게 어떤 소득 분배의 어떤 불평등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상위 30%에서 한 60%, 요 사이에 있는 분들이 중산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을 놓고 보면은 상위 10% 내에서 상위 1%와 상위 10%에 있는 사람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상위 1% 내에서 보면 상위 0.1%하고 상위 1%인 사람 간의 격차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가 자기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상위 1%는 상위 0.1%를 보면서 자기 어떤 소외감을 느끼거나 불안감을 느끼고 상위 10%인 사람은 상위 1%를 보면서 또 소외감을 느끼고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상류층 내에서의 어떤 소득 격차도 굉장히 벌어지고 있다. 점점 이제 양극화는 심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